자두복숭아, 복숭아도 똑같습니다. 핵과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특징, 이 특징 5개의 모든 기술이 함축 축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햇빛을 좋아한다. 사과는 햇빛을 안 좋아할까요? 사과도 좋아합니다. 사과도 품질과 수량의 첫 번째가 햇빛이에요. 자두는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물기가 많은 땅, 과습에는 치명적이다.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식거리를 선정하고 수영을 만들 때 자두복숭아 수영은 전부 위를 드러내는 개심이라고 하죠. 그죠? 위가 훤하게 보이는, 그래서 상부의 햇볕을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형태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사광 햇볕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가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말라 죽어요. 그거를 우리 경상도 말로 싹다리화라고 합니까? 말라 죽는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수분에, 그러니까 제식거리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나무가 1년생처럼 있잖아요. 그죠? 우리 1년생 고추나든지 벼라든지 이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지가 한 해 문제가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해 엎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영년생 작물이는 과수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되면 5년이 날아갑니다. 5년. 차라리 나무가 그래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새로운 작목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죽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그렇지면서 돈 안 되는 나무. 그죠? 꼭 환자 같은 그런 나무예요. 이게 언제 죽노? 그러면 본격적으로 착과되는 시점에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식재할 때부터 충분하게 이런 정보를 알고 그는 적지를 알아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대책을 세야 돼요. 만들어 놓고, 땅을 만들어 놓고, 배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고 심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땅하고 어느 정도로 단적으로 말하면은요, 모든 과수는 비가 오전 내내 와도 오후 늦게가 저녁 무렵에 가서는 물이 보이지 않는 싹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그리고 걸어가도 그 땅을 걸었을 때 발바닥에 진흙이 묻지 않을 정도, 그 정도면은 모든 과수는 다 잘 자랍니다. 자두복숭은요, 밑에 대목의 힘이 좋기 때문에 1년에 자라면 1.5m씩 자랄 수도 있어요. 그 생육을 맞춰주느냐, 조건을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 개심을 하는 일, 대부분 보면은, 그죠? 위를 다 팠어요. 이런 나무는요, 대석인데 굉장히 밀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지가 2가지밖에 없어요. 나름대로의 20년 이상 된 나무지만은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햇볕을 받도록 조정한 밭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일본의 복숭아예요. 굉장히 넓어요. Y자 수영. 그죠? 이런 Y자 수영도 있고. 이거 국내에 있는 Y자 수영이에요. 햇볕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영들이에요. 이거는 Y자 다주지형 수영이에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수영들입니다. 이런 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한 층이잖아요. 2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영들이에요. 이것도 한 층이잖아요. 그죠? 이건 일본의 태양이라는 품종입니다.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그죠? 자, 이거는 한국이에요. 한번 보세요. 좁게 심었으면서 논토양이죠. 나름대로는 배수를 하라고 관리기로 배수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도장지 한번 보세요. 자두를 어디 따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수평으로다가 결실되는 가지가 옆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옆으로는 너무 좁게 심어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결과지가 위로 있습니다.
좋은 품질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겹치니까 잘랐어요. 굉장히 강하게 잘랐잖아요. 결과지가 전부 위에 와 있죠. 자두 꽃 축제하기 위한 심어놓은 거예요. 축제하기, 꽃 보기 위해서. 터널이에요. 터널.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저기에 잎이 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이 바닥에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한 주씩 잘라내라. 한 주씩 굴치해라. 간벌해라. 해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심으면 쉽게 안 돼요. 이거는 대표적인 이런 수영들. 이거는 조금 그나마 좀 잘 된 수영이에요. 안에 위에 도장지가 없잖아요. 수세 조정을 나름대로 잘한 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보세요. 그죠? 여기는 잘 자랍니다. 왜냐면 여기는 배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자랍니다. 이마치 제가 하도 조금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분이요. 두둑을 만들었어요. 두둑을 만들어가 이 중간에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목 20cm 이상을 다 묻어버렸어요. 핵과류도 접목 부위가 묻히면 안 됩니다. 수세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막 죽진 않아요. 묻히면 원래는 안 됩니다. 접목 부위가요. 근데 이 바드 있잖아요. 그죠? 5년생이 됐는데도 원래 또 이 중간에 꼬치를 했어요. 고추는 원래 가물어가 멋지게 잘 됐습니다. 꼬치값으로 돈 뺐어요. 나무 다 죽었어요. 꼬치밭인지 자두밭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도 놈토양이에요. 이것도. 4년생이 됐는데 나무가 안 크잖아요. 4년생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다 채웁니다. 정상적으로 배수가 잘 되면은요. 그렇게 큰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물이 나는데요. 뿌리가 어떻게 호흡을 할까요? 양분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과보다가 토양 조건에 따라서 어디에요? 자두 복숭아에 유공하는 묻어야 됩니다. 때로는 100mm, 때로는 200mm까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정리를 해야 되고 한번 보세요. 제가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하라고. 이거는 의성의 안평의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 선배분한테 두둑을 만들어라. 전체 두둑, 6m를 전체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식재를 시켰어요. 논토양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지하수위 높이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1m를 파도 물기가 안 보여야 됩니다. 자, 물기가 보이는 데는 뿌리가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물기가 안 보이는 데는 이렇게 왕성하게 자랍니다.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는 만큼 지상부도 왕성하게 자랍니다. 잘 자랄 때는 1m에 1m 50까지. 어떨 때는 이 나무가 5년생인지 6년생인지 모르는데 물어보면 3년생이래요. 그렇게 왕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하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두 번째 자두나무는 왕성하다. 힘이 굉장히 좋다. 뿌리의 힘이 굉장히 좋다. 사과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사과 외성사과, 사과 옛날에 일반 대목처럼 왕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땡긴 힘이 엄청나다.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전정도 우리는 겨울 전정만 합니다. 겨울 전정은 자르면은 골격을 만드는 전지. 자르면은 또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뿌리는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전정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하계. 하계의 잎을 자르면은, 하계에 있는 가지를 자르면은 양분을 만드는 공장을 자르기 때문에 세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부위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주간이나 부주지, 가지 같은 위에 도장지가 나잖아요. 그런 건 일찍이 두입, 세입 놔두고 잘라냈어요. 왜? 두입, 세입, 네입 정도 놔두는 것은 그 주간에 일소를 받아요. 일소를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 부분이 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양분 전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 그 부분에 잎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고, 도장지가 나오면 그 부분은 뜯어내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도장지, 이 도장지는 내가 나중에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포모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누피세요. 누피세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2, 3년 후에 과일을 따는 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품종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확하고 난 뒤에 가을쯤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을쯤 되면은 가지가 하도 밑에 쪽에서 뿌리 가까운 데서 막 엄청나게 나 있죠. 그게 꽉 나가지고 그죠? 그 가지를 자르세요 전부. 키 높이까지는. 그래야만이 저장 양분을 충분히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꽃눈이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약화된 꽃눈이 좋은 꽃으로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하는데 왜 자두를 안 해? 똑같습니다. 모든 기술은 복숭아에서 다 나와 있어요. 복숭아는 기술이 섬세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두는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핵과류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기는 틀리지만은 거의 기술 적용은 유사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종자가 하나입니다. 종자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실에 대해서 민감해요. 때로는 기상이 조금만 나쁘거나 수분수 배치가 안 되면은 결실이 안 돼요. 여러분, 복숭아는요, 꽃가루가 있다 없다 해도 대부분 꽃가루가 있는 품종을 심습니다. 아마도 60, 70%가 꽃가루가 있는 품종을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실이 다 돼요. 자가수분이. 근데 자두의 모든 품종은 자가 결실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품종을 심어야 됩니다.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가서 묻어야만이 결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는 잡품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타로사, 솔담 이런 품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품종들은 자가 수분도 되었었고 꽃가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의 주품종인 대석이라든지 포모사에 수분시키는 수분수 역할을 잘 했었어요. 예전에는 결실이 안 되는 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실이 안 돼요. 왜? 그런 옛날 품종들은 돈 안 된다고 싹 도태를 다 해버렸어요. 다 비워내버렸어요. 어떤 데 가보면 수분수 있어요? 물어봐. 아니요. 포모사 하나밖에 없어요. 대석조성하고 섞여져 있긴 있는데 대석조성 맨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실이 당연하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데는요. 수분수 배치를 충분하게 더하거나 아니면은 인공수분까지 해야 됩니다. 인공수분. 저희 의성에는요. 인공수분을 애법 많이 합니다. 인공수분을. 그런데 문제는 인공수분 꽃가루가 국내에서 채취 안 된다는 점. 꽃가루의 신빙성, 발화율에 대한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점.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분수의 비율은? 예, 그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줄게요. 예, 예. 그래서 이 발화율의 문제 때문에 좀 의심이 있어요. 어떤 해는 대부분 들어오는 게 중국산 꽃가루거든요. 어떤 해는 발화율이 있어가지고 결실이 잘 되고 어떤 해는 하나도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기상 상황하고 여러 가지 원인도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지만은 이 꽃가루 중국산에서 들어오는 꽃가루의 신빙성에도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꽃가루 발화율의 50% 이하라도 저희 의성 같은 경우는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원래 돌아간 작년에 기상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뭐 꽃잔치였던가 뭐 인공수분기 있죠. 그거를 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공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귀향이라는 품종 아십니까 혹시? 네, 농사만. 네, 있습니다. 귀향의 최대 단점이 뭐죠? 위에 갈라지죠. 귀향의 단점이 귀향이 굉장히 맛이 좋고 대과고요. 당도도 높아요. 그런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실이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는 꽃받침 주위에 원형 열과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품종이 대부분 도태가 됐어요. 맛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자두대학 농가를 모시고 일본 견학을 갔었습니다. 귀향 농가에. 그 귀향 농가는요. 3개, 5개, 10개씩 소포장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 농가예요. 그래 농가들이 질문을 막 하잖아요. 어떻게 결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은 귀향에 인공수분을 3번 한대요. 그러니까요, 농가들이, 와, 우리는 그렇게까지 힘드는데. 그럼 열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우리는 자두 하나하나에 전부 꽃가루를 다 씌웁니다. 비를 안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요, 그다음부터 질문 안 해요.
질문 하나도 안 합니다. 재배적으로 시비관계도 질문하라고 해도 질문 안 합니다.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입을 꽉 닫아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공공연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당연하게 적용시켜야 할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펌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충분하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있잖아요. 그죠? 이 기상이 어려운 시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거 활력자재라고 이야기되겠죠? 활력자재. 그때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뭐 아미노산 자재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죠? 좋은 거 3만 원, 2만 원, 3만 원 한다 쳐도 아니면 요소 연면 시비하면 됩니다. 미리 녹여놨다. 그죠? 아미노산 한 병에 뭐 2만 원 한다 쳐도 있잖아요. 이 시기에 살포는요 600평, 700평 할 수 있어요. 잎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큰 비싼 자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생산기간이 짧죠. 생산기간이 짧아서 쉽기 때문에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요, 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전부 방치야. 풀이 나무를 덮어도, 도장지가 하늘을 막 치솟아도, 그래서 전부 그늘을 다 만들어도, 꽃 누는 분화는 이 시기부터 되는데, 자두 꽃 누는 분화는요, 7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농약도 안 칩니다.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굉장히 폭염에 가뭄이 들어도 관수하지 않습니다. 후기에 전정도, 후기 저장 양분을 확보하기 위한 가을 전정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두는 포모사까지는요, 저장 양분으로 다 큽니다. 사후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의 7, 80%가 전년도 저장 양분으로 다 큽니다. 하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관리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기본 약은 쳐줘야 됩니다. 기본 도장지 정리해줘야 됩니다. 기본 관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만 해주면 그 다음 해에 과일이 확실하게 좋다. 그거를 반드시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것만. 다른 거 다 치우고요. 그죠? 이쪽 지방에는 추위를 많이 합니다. 추위 이야기 해드릴게요. 추위는 고는 것이. 그 앞장에 뭐왜 제일 밑에 부분 내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설명은 안 하고 붕소하고 치는 거요? 예? 붕소하고 가슴의 역학관계 좀 설명 좀. 그건 나중에 비로에서 해드릴게요. 예, 요 시기에 붕소는 마지막에 꽃눈을 만드는데 화기의 마지막 암술수술을 만들기 때문에 요 꽃눈 개화 직전에 꽃이 피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치실 때 붕소를 꼭 넣어서 치십시오. 네, 꼭 잊어버렸습니다. 꼭 넣어주시고 칼슘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굵히는 비료를 질소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추비를 뭐 수세를 감안하지고 그냥 NK를 뭐 주기적으로 줍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비료가 NK보다 더 중요한 비료가 물론 가리는 들어가 있고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비료들이요. 인산 이런 비료들이 품질과 수량을 내는 데는 훨씬 중요한 비료입니다. 특히 씨가 여물어지는 시기에 그걸 경액기라고 표현을 하죠. 경액기. 세포분열기가 보통 이 자두는 S자 곡선을 크면서 생장을 하는데 초기에 5월 말까지 5월 중순까지는 세포분열기. 그 다음부터는 안 커요. 정체가 돼요. 그 시기에 씨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씨를 만드는 시기에 모든 양분이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비료가 인산이고 가리고 마그네슘이고 칼슘입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경액기라고 해서 단지 6월달 요 단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생종 추위 같은 경우는 7월 하순까지 경액기예요. 씨가 만드는. 그때까지 과일이 안 크잖아요. 가만히 정치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확기 직전쯤 후기 가서 급격하게 비대되는 그런 생장 곡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좀 달리 해야 된다. 주는 비료가. 만약에 추비 주는 시기에 있잖아. 그죠? 도장지가 많고 세력이 좋다 하면 과감하게 질소를 빼야 되죠. 질소를 주면 맛없는 비료가 생산됩니다. 도장지가 더 무성해집니다.
그래 되면 가지도 쳐줘야 돼요. 여러분, 보통요, 수확 15일 전까지, 12일에서 15일 전까지는 가지가 자라면 안 됩니다. 근데 핵과류는 굉장히 힘이 좋다 그랬죠. 대목에 힘이 좋다 그랬죠. 자랍니다.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계속 자라는 건 놔둬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복숭아에는 적심이라는 이름으로 싹싹 정리를 해줍니다. 적심을 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지가 자라는 영양생장했었지 않습니까? 자름으로 해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한대요. 그 밑에 있던 잘린 나머지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자라는 대로 가지 않고 과일로 전류가 되줘요. 다시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또다시 한 열흘에서 보름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수확을 하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과일이 비대가 되고 당도가 정상적으로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의 모든 작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자, 품종.